2023년 술프 타임즈 6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증 환자는 자기 합리화에 능하다. 이런 제목으로 관심사를 조금 표명해 봤습니다. 그 지식백과에 남아 있는 편집증이라는 그 용어 정의를 좀 생각해 봤고요. 또 최근에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는 관점에서 뭔가 그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해석일 수도 있다. 그렇게 또 그 생활 속의 심리학이라는 데서는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행복은 열심히에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안 깨지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다. 그런 것을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 일본 영화를 소개하는 유튜버의 내용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라는 만화를 자기의 그 경험을 만화 작품으로 승화시킨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제약이론 경영을 학습을 하면서 좀 유머롭게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라는 것은 한심이가 10번 하는 거를 열심히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 비효과적인 방법을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약이론 경영을 창시한 골드랩 박사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제약 이론 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영이론에 심취해서 제가 편집적으로 내놓은 것이 스루프 실적 분석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러한 관점으로 또 이 스루프 타임즈라는 이름을 또 좀 붙여서 그 주제를 이 생존 우선순위를 두고 소개를 하고 제 스스로도 학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 31일자로 이것은 그 CJ 제1야당의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의 그 공시 내용의 제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이 상황들은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지금 가는 거로 그렇게 명명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최근에 유행하는 ESG의 거버넌스에 해당할 것이긴 합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에 보다도 ESG 관련 조직이 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그 금융권에서 강력히 압박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사회의 NPO, 그 비영리기구 시민단체나 노조 대표, 여성 임원 비율 등도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액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감사기구에서 이제 내부 감사기구라는 게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통용이 되고 있죠. 이게 규모 있는 기업 외에는 조금 너무 형식적, 중소기업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 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내부 감사 차원에서 실제로 점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어나느냐에 대한 문제도 계속 아마 이 과제로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재고자산 흐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언제 일일이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읽어볼 시간이 있을까? 물론 뭐 한 군데 집중해서 볼 수는 있겠죠. 정부가 기업 규제 풀어준다면 이것부터 없애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차라리 사업 보고서 주석 공시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요 얘기는 그 우리나라 이 지수가 그 MSCI라는 그런 거에 편입이 될 거라는 기대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좀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화하려고 그러면은 뭐 하나는 좀 없애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중국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좀 한번 학습을 제가 좀 해보는 취지로 그 편집들을 해봤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 한국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 마커스 윈과 김후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서 좀 일부 빠져나와 가지고 또 한국 부채도 그 110억 달러를 사들였는데 이것이 뭐 한국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는 이제 재무 금융 쪽에서는 솔직히 제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뭐 학습 효과를 좀 저도 계속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죠. 스르프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중국에 잇따른 취약한 데이터는 그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게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부채도 110억 달러나 구매를 해드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한 거 보면은 원화에 대한 주문형 그린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투자에서 80 베이시스 포인트를 추가로 얻어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4.8%로 높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 은행 금리가 3.5%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데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하지만은 안 올리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배운 거는 주식과 채권을 동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우선 의문이 들어가고요. 일반 주식들도 많이 사들였다. 외국 자본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어, 그 금리가 내려가면은 지금 채권 이자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만기가 있는 거니까 미리 할인해서 파는 거니까 금리가 낮으면은 채권 금리는 은행 금리가 낮으면은 채권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되었죠. 그러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국의 국채도 많이 사들였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린백이라는 거가 또 그 새로운 용어를 나와가지고 검색을 해서 좀 그 인식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에서 계속해서 당신이 보는 중국의 모든 것은 더 많은 시장의 비참함의 징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의 실망스러운 데이터와 지정학적 위험, 그 다음에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약세가 심리를 해치면서 글로벌 펀드들은 성급히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시티그룹과 제프리 파이낸셜 그룹이 그 포트폴리오 배분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연속해서 블룸버그들이 관련 뉴스들이 중국의 취약한 경제, 지저강한 투자자들을 궁지에 이렇게 해서 뭐 중국 증시가 줄줄이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항생 중국 기업 지수는 올해 6% 이상 하락했다. 이런 것도 블룸버그 TV에서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S&P 500이 뒤처지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중국 주식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유명한 적혈 자본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이미 다이어먼은 JP 모건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횡포를 변화합니다. 디커플링은 없을 것이고 세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라는 포춘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의 그 다이먼은 미국과 중국 경제의 결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에 5월 말쯤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미국과 중국의 사이의 그 미중 무역 규모는 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은 디커플링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자기네들의 움직임이 세계의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후에서도 나온 얘기지만은 중국하고 완전히 경제 관계를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미국이 개방을 시켜서 자본주의 형태의 그런 경제 규모가 돌아가고, 물론 국가 자본주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디리스크라는 거로 표현도를 요즘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용어가 단지 국가를 제약하기 위한 미국 등의 주장 전략을 계속한다고 또 주장한다는 말도 빠지지 않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목으로는 다이먼은 미국, 중국의 진정한 포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올해 초에 JP 모건에게 중국 뮤추얼 펀드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한 데 이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증권회사 선물회사를 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시장이 이제 왕창 개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디커플링 없습니다 이렇게 옹호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이먼이 한국에도 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국내 뉴스에는 크게 거론되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IMF 이후에도 많이 그 금융시장이 우리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지속적으로 중국 금융시장을 장악해서 금융 자본주의로 그 중국도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MSCI 지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희망이라는 제목을 이하 한 여러 장의 그 내용들을 제가 이 현상에 대해서 그 인식을 하고자 좀 편집들을 많이 한 게 있는데요. 나름대로 요약하고 관심 있는 사항을 이 앞장에 요약을 해봤습니다. 뒤에 것은 그냥 좀 간략하게 넘어가는 거로 하고요. 한국은 이제 삼성, 현대자동차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약체로 남아 있습니다. 부실한 기업 지배구조와 소수 주주들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 아까 그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죠. 이런 태도들이 한국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이 재벌 경영 이런 거를 좀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인 조치를 개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배당에 대한 투명성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이다. 이게 그 JP 모간의 그 다이먼 회장이 방한한다는 소문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는데, 국내 뉴스는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표현되어 나오는 뉴스들이 현재 없습니다. 아직 온 건지 안 온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그 금융감독원 얘기인데, 일본 에디넷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그 일본에 있는 지인한테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럴 생각이고요. 어, 공시서류 제목, 첨부서류 명칭 등 즉시 가능한 부분부터 명문화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은 영문으로 공시들을 좀 해라. 우리가 좀 알아먹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재무공시 선진화도 주요 과제다 이렇게 했는데 주석까지도 이런 XBRL이라고 무슨 어떤 작성 언어 프로그래밍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이런 걸 해야 어떻게 딱 그거를 보면은 이 인공지능이 그냥 순식간에 읽어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비재무정보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논의도 이루어지는데 이게 비재무적인 정보가 ESG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될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주석 내용들을 많이들 보고 있는 입장인데 주석의 수준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SCI라는 지수가 도대체 뭐냐도 요즘은 그냥 궁금하면은 시간이 들어서라도 검색을 좀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회사 이름을 따가지고 모건 스탠리 이게 뭐 대단한 JP 모건이나 모건자 들어간 데는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한 세계적인 주가 지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계 펀드의 95% 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고서 영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 포항제철, SK텔레콤 이런데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유동 주식 방식이다. 이런 것은 시가총액을 근데 유통 주식 수로 계산해도 되는 건데 요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흥시장 대상의 신흥시장 지수 EM 이머징 마켓 지수로 한국을 인식을 했는데 이제 MSCI EM이라고 뭐 조금 더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달러로 환산한 주가 지수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블룸버그에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주식 시장을 빅리그에 제공하는 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 MSCI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또 걱정스럽고 좀 이런 얘기를 블룸버그 이유경 헨리 렌 존챙 대화 형식으로 장문의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어, 한국이 그만큼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MSCI에서 한국의 투자 잠재력을 해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린 신흥시장으로 분류했던 게 좀 문제 아니냐.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나온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것에 지쳤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뭐 윤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를 가끔 가다가 인공지능이 대통령으로 번영했다가 사장으로 번영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요즘 사장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 윤 대통령 본인이 나는 세계를 뛰는 영업사원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 주식회사의 CEO가 맞죠.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뒤에 따로 있고 그런 비유를 제가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하 내용들이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우리나라는 97년도 IMF 한번 당한 거, 요거 하면서 금융시장이 왕창 개방이 된 거죠. 이제 더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중국도 뭐 개방을 지금 뭐 당하고 있는 중인데, 어, 한국 발전된 인식을 목표로 삼다. 뭐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은 다 빨가벗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요약해서 나온 얘기들, 소액 주주들에 대한 거, 기업 주주 친화적인 조치들 이런 거 연속해서 표현해 나가 있습니다. 배당도 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뉴스적으로는 MSCI가 지적한 영문고시 부족, 이거 금감원 재무공시 선진화 포부 밝혀, 요런 얘기들이 그 다임원 방안하고 무관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연결 관계를 표현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1일자거든요. 그 다음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의 이해득실 해가지고 도스코프라는 데서 또 좀 견해가 들어간 그런 내용들의 보도를 했습니다. 뭐 개방은 어차피 돼야 되는 건데 뭐 부담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풀어나가고 있어요. 한국 외국인 소유 주택의 54%를 중국인이 차지. 코리아 타임즈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 외국인이 소유한 집의 54% 이상을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미국인들은 24%를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가 밝힌 자료는 한국의 83,512채, 많은 거죠.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의 0.4%. 그럼 뭐 많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수치로 보면은 작은 숫자가 아니죠. 중국인들이 구매를 하면서 부동산을 거품을 일으킨 것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소수의 투자자들이 왕창 집을 사면서 비싸게 사버리는 거죠. 이런 거에 던들어서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 때 금융 부동산이 급등하고 뭐 이런 거 관계 때문에 이런 게 그럼 부동산 가격 뛰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관계로 우리나라 출산율이라든지 이게 파급 효과가 결혼 늦게 한다든지 무지 많습니다. 악영향이. 이 주거 부동산만큼은 글쎄 선진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임대료를 내면서 살게 하는 그런 처지로 만들려는 게 돈 있는 계층 사람들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값이 좀 싸야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겠냐, 그런 데까지 좀 생각을 해 봅니다. 토지 관련해서는 0.26%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인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인들은 이 아파트 쪽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그린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외국인 소유 주택 통계를 공식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문재인 정권 때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지금 윤 정권 들어와서 1년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이 교통부죠. 바뀌면서 여당 쪽 국회의원 출신 원희룡 씨인가요? 하면서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중 간 상호 호혜가 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우리가 미국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중국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명색이 사회 공산주의 국가한테 땅이 국가 소유인데 모두 호혜 원칙이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의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이 투자할 만큼 한국도 중국의 같은 비율로 투자할 용의가 있으면 투자해서 소유권을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협정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 CEO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 NDB가 AI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만들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만 국립대 졸업생에서 이 사람이 이제 대만 출신 중국인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엔디비아는 아직 범접할 수 없는 GPU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 등을 생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대단한 대만이 정한 반도체 쪽은 세계적인 강국인 것 같습니다. 엔디비아가 물론 이제 미국형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도 미국이 대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관계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뉴스가 있는데 국산화의 움직임은 이제 국방 자체 방산 강화 법안 통과에 무기로 벌이 아니라 쇠약해진 몸을 건강체에 가까이 하는 이미지다.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가지고 사쿠라바 야시미사라는 방위 문제 연구가가 기고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이 생산의 자율성 확보에 선회하고 있다. 경제적 수단에 의한 외적 위협의 가시화라고 해가지고 일본 산업의 그 국산화 이런 것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거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본도 그 보통 국가가 되려는 의도로 가는 거로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산화의 움직임은 이제 국방 자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이 그 무기 수출 전략은 일부 그 기술 제휴도 하면서 해당 국가에 공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국산화하는데 우리가 그런 그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공한 것을 일본 분석가들은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로 미사일 요격 능력 최대 발사 장치 3할 증가, 신형 이지스 미쓰비시 중공업 JMU와 설계 계약을 했다. 방위성 시사통신 뉴스입니다.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그 일본이 좀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5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 4개월째 둔화 해가지고 코리아 타임즈에서 얘기를 했는데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4개월 연속 둔화됐다. 오르긴 오른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표현이 아다르고 어드른 거죠. 어쨌든 한국 물가 상승이 정점을 지났다는 또 다른 신호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보도를 했는데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했다. 결국 상승한 거 아니에요. 또 1년 전보다는 3.3% 상승했다. 근데 그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 얘기지 상승은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5월에 전년 동기 대비 3.9%를 증가했는데 이는 한 달 전에 집계된 4% 상승과 비교한 것이다. 아주 근소하게 내려가고 있다. 0.1% 내려간 것을 이게 인플레이션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무역 적자 계속 진행 중이고 인플레는 계속 되고 있다. 퍼센테이지는 달라도 좀 어떻게 그 이 비판적인 입장에서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고 그 부정적인 표현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죠. 비싸도 너무 비싼 치킨값, 검 14조 원 매출, 다마카르텔 철퇴. 저 요즘에 치킨 사 먹지 않습니다. 그 가성비가 만족을 못 느껴요. 그 옛날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뭐 닭고기, 아이스크림, 교복값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고 얘기했고 대검찰청이 불공정 단합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는데
철강업체도 단합을 했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 아파트 분양하는데 그 가구사 이런데, 또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그 담합해서 그 주택기금 수지를 유방한 업체 뭐 이런 등등. LH 임대주택에는 뭐 청년주택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인근에 뭐 소문에 의하면은 LH가 땅을 사가지고 뭐 청년주택을 졌다는데, 입주가 1년 동안 안 되고 텅 비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든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건지 뭔 일인지, 그런 데는 감사원이 감사를 안 하나 몰라갔어요. 쓸데없는 돈은 써놓고 임대 수익은 안 나오고, 그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또 그 살만한 가격인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요. 자건 어쨌든 검찰 관계자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금감원도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구조 지배 구조 보고서 이런 거 생략하고 주석에다가 그런 거 다 넣어서 자세히 좀 써라 해서 한 가지라도 좀 줄여줘야지. 그런 거는 안 하고, 참 분기에 그 공개하는 거는 뭐 이건 생략해도 좋다, 그 정도로만. 그게 규제 완화인지 아닌지. 내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책상머리 출신들이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은 안 한대. 그 활용자,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해보고 뭔가 정책들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이 공무원 관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쌓기가 어렵네. 230단 떼서 난관 맞은 3D 낸시 프레스, 삼성전자 다시 수평으로 벌린다라는 관련 뉴스를 어,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역외 탈세 혐의자 52명을 추적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수출 조작, 역외 편법 증여, 사업소득 유출 등 부당 거래로 장기간 국고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 비즈와치라는 데서 보도한 건데, 이 사례를 A사, B사, 뭐 C사, DC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탈세 그 방법론 이런 걸 읽어보면, 이렇게 하면은 탈세를 할 수 있구나.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리면은 이제 그런 거죠. 걸리면은 그런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관심사항이 있는 것은 해외 본사의 제품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 그 다음에 거꾸로 그 해외 자회사에 싼 가격으로 주는 경우도 있겠죠. 어,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글로벌 기업을 하다 보면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로는 트랜스퍼 프라이스, 이전 가격이라는 정책 전략을 한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비싼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익 조정을 위해서 가격을 전략적으로 책정해서 비싸게 사준다든지 싸게 판다든지,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절세를 위한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이제 탈세니까 그 법이 그 이전 가격이라는 거, 트랜스퍼 프라이스라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직접 이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불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름 비수기 공식 깬다. 보일러 업계 에어컨 경쟁. 그 귀뚜라미 이런데 경동이 보일러만 하는 데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제 이게 보일러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귀뚜라미는 창문형 에어컨으로 또 공략을 하고, 경동은 콘덴싱 에어컨 하이브리드를 또 공개를 했다.
귀뚜라미가 제가 옛날에도 범양냉방, 신성 엔지니어링 등을 인수했다. 이런 거 오래되네. 2000년대 초면은 제가 범양냉방하고도 그 거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그러면은 2000년 전이었다는 얘기네요. 이 조직에 있을 때 실무자로서 거래를 해봤는데 경동나비에는 연탄 보일러부터 이름을 잘 알았어요. 연탄 보일러부터 제가 알고 있는 동네 그 누나가 그 경동 보일러에 시집 갔다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사적인 얘기지만은 저건 뭐 그렇습니다. 하루 세끼 맥도날드만 먹었다. 50대 미남성 100으로의 모습 충격. 살이 찐 줄 알았더니 요게 100여 킬로 나갔는데 지금 80 몇 킬로로 줄였대요. 근데 이게 더 젊게 보이는데 100킬로 체중 줄이고선 조금 얼굴이 쭈울퉁된 것 같은데 어쨌든 체중은 줄였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기사는 간접 광고 이거 보면 맥도날드 먹으란 얘기냐 이런 또 기분이 드네요. 우리나라 뉴스에서 중앙일보에서 이걸 소개를 했는데 맥도날드한테 그 광고비 협찬 받으셨수? 이런 질문을 또 좀 해보고 싶네요. 조선비지에서 인적 분할의 숨은 의도 있을 수도 OCI 이수화학 주가가 가른 이것 뭐 내용은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 무조건 호재는 아니야. 자회사 지배력 강화하는 지주사의 맞벌 노리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부분 요즘에 그 지주회사화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은 그 자본을 그 나누는 거고 물적 분할은 자본을 나누는 게 아니고 지배력 강화를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에서 한번 학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거야 이제 그 어떤 그 전에 이번에 그 소개한 그 일반론에서 얘기했듯이 이론이나 이런 것을 그 인식하기 위해서는 뭔가 표준적 예제가를 딱 해가지고 그런 걸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경험적 그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읽어봐 가지고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인식이 팍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그 이 스루풋 회계를 분석하는 것을 표준적 예계로 간접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그좀 소개하는 그 전문가들이 그 표준적 예제로 해서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조견표 같이 만들어 가지고 좀 해주는 그런 분들이 제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되나 어쩌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건 나이가 들어도 참 배울 것은 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6월 2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